자, 이번에는 그 앞에 이제 서계 강조할 때 빠졌던 이 4월 태제 부분을 이제 좀 서양사 강의 중심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계에는 없지만 예전에 11년 기출문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러시아 혁명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자, 목적은 이원적인 권력 형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비에트하고 그 임시정부 간의 어떤 권력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였죠. 그래서 권력 상태와 혁명 재파들의 무정역적인 연합을 종식시키고 부르주아 혁명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국 이행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그때 내걸었던 이제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농민들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평화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이렇게부터 해갖고 좀 디귿부터 해갖고 쭉 하면 되고 내용 지우고. 자, 평화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모든 그 즉각적인 평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이제 전쟁을 중지하고 민주적인 강화를 체결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드 체제는 붕괴되었으나 임시정부의 어떤 자본주의 성격으로 인해서 전쟁의 약탈적 제국주의 성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자, 이 같은 상태에서 혁명적인 조국방위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진정으로 민주적 강화를 이제 체계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혁명 관련 문제에서 이제 보면 1단계에서 이제 잠깐만 이게 내용이 표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게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 찍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인제 이렇게 찍어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평화의 문제 있고 혁명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1 단계에서 2 단계로 넘어가는 가도기로서 의회보다는 소비에트의 권력을 집중을 요구하자.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권력을 타도하고 소비에트의 권력을 집중하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인제 볼 때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1 단계에서 2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인제 요거는 이원 그 2 단계 혁명론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2 단계 혁명론을 이제 파기하고 소비에트로 권력을 집중하자고 주장을 해. 2 단계 혁명하고 그럼 2 단계 혁명론이 뭐냐 그것부터 인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2 단계 혁명론은 프레하노프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혁명 단계를 1 단계, 2 단계 요렇게 나누고 1 단계는 불주와 민족주의 혁명이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1 단계는 이제 부르주아 네. 자, 부르주아의 어떤 그 민주주의 혁명 단계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수되면 2 단계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2 단계 넘으면 사회주의자들,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는 이 공업화가 됐더라도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공업화가 완성이 됐던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반자본주의 형태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때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도와주는 존재로 이렇게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성숙한 다음에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제 보통 맨세비키 2 단계 혁명론인데 2 단계 혁명론은 그 당시 이제 맨세비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혁명당도 이제 2 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였고요. 볼세비키도 받아들였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세비키 같은 경우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그 2 단계 혁명을 민주주의 독재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해석해서 번영적으로 번역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독재 전술 2 단계 병역 그 혁명론을 좀 약간 나름대로 해석을 가해서 이제 수용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그 내용 보면 자, 그 당시 뿌티푸르주아 있죠. 뿌티푸르주아, 농민, 그다음에 이 노동자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 계급 연합을 통해서
부르주아 혁명을 이끄는 거야. 부르주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들 계급 연합을 통해서 부르주아 혁명을 이끈 다음에 그 속에서 누구의 역량을 가면 노동자. 노동자의 역량을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서 부르주아에 끌려가는 그 존속적인 존재가 아니다.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르주아와 거의 맞먹는 그런 뭐냐면 동등한 존재로서 주체로서 혁명 주체를 놓고 인제 뭐냐면 부르주아 혁명을 이끌자는 거야. 얘네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2 단계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기본 속성은 2 단계 혁명론이야. 기본을 이렇게 번영해서 받아들인 거죠. 노동자의 어떤 그 부유주의 혁명 단계의 주도성을 강조를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볼셰비키도 나름대로 인제 번영해서 인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4 월 태제 이후에 이게 인제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4월 태제 이후에 그 당시 레닌이 트로츠키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영구혁명론. 그걸 받으면서 2 단계 혁명론을 깨고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은 동시성을 강조해.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은 지금 1월 그 1차 러시아 혁명부터 해 갖고 3월 혁명까지 지금 부르주아 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부르주아 혁명이 인제 진행됐지만 인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주의. 동시성을 인정. 부르주아 혁명과 동시에 그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같이 진행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인제 여기는 제대로 안 되니까 요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 단계 혁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기계적인 이원적인 구분을 없애고 부르주아 혁명을 끝마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 과정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부르주아에서 때 요 중간에 이행 단계를 거쳐서 프롤레타리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것이 인제 4 월 태제가 그 당시 볼셰비키가 그 당시 이 2 단계 혁명을 벗어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레닌이 처음 주장했는데 4월 태제 이후부터 완전하게 뭐냐면 인제 2 단계 혁명이 볼셰비키에서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행 단계를 통한 직접적인 이제 소비에트 중심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바탕은 트로츠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187 번이 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형상은 소유자 계급 의식이 미성숙과 조직의 불충분으로 인해 부유자 수준의 권력을 거꿔준 혁명의 제1 단계로부터 소유태와 빈곤층이 권력을 장악 2 단계 넘어간 이행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혁명 자체가 지금 이행기란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기 덫에서 이제 풀어서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외제 공화국의 수입이 당장 목표일 수 없다. 이미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성립하기 성립해 있는 형상에서 위의제 공화국에 집착하는 후퇴뿐이다. 전국적인 농어농장, 농민, 대표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그런 권력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소비에트 권력 구조를 생각을 한 거야. 예, 노동자죠. 여기 특히 소비에트 권력 구조. 그래서 이걸 통해서 1 단계, 2 단계 이런 식의 기계적 구분을 무시하고 어 없애고 2 단계 혁명론에서 인제 이거 비교적 구분을 해석하지 않고 이행 단계를 둬서 2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성을 인정해 줬다는 거. 자, 경제 부분에 보면 제주 토지를 몰수한다. 요거까지 하면 좋죠. 농민들의 토지를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총론이 아니라 강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달라 또. 자, 지주 토지를 몰수 및 토지의 국유화. 이 국유화죠. 예. 그래서 인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주는 거야, 경작권. 근데 이런 그 논리는 사회혁명당 정책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사회민주당은 그 당시 도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토지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인제 전체 인구의 거의 80% 넘는 거니까 얘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혁명당이 예전에 내세웠던 그 어젠다를 어 이걸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게 인제 그 뭐
민주노동당 예전에 했던 것이 보수 정당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처럼 이게 복지 같은 개념도 있죠. 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 토지를 개인이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토지 처분권은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기속하고 은행의 국유화 및 노동 소비에트 통제, 노동 소비에트에 대한 생산물 분배를 통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개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를 국가가 그거는 농민 대표 소비에트 갖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집단화가 이루어지죠. 이건 지금 얘기를 하고 뒤에 얘기하고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은 소유권을 원했지 이 경제권을 원했던 거 아니죠. 근데 약간 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2188번에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대농장의 공공비용을 운영되는 모범 농장을 설치해 농원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통제 아래 소유된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은행을 단일한 국유은행으로 통합하고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통제 아래 둔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도입이 현재 집중적인 과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잠정적 이행 조치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사회적 생산물 분배 통제해야 된다. 그 지향은 뭐냐면 국유화인데 가독이 있어. 뭐냐면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는 이제 뭐냐면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간다. 뭐 이행 단계가 있는데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민 인터내셔널 문제인데 당명을 사회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변경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차이점 얘기할 때 사회주의란 큰 범위 안에 공산주의가 있는 거고 이 공산주의는 그다음에 폭력이나 마르크스 이론을 따른 사람들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동을 많이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공산주의가 애들이 좀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다시 이제 좀 재설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사회주의를 많이 썼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 정당에서 공산주의 넣어보면 좀 비난을 받으니까 사회민주주의당으로 내걸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정당을 내세우자 하면서 공산당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혁신을 주장해요. 예,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좀 이걸 다시 혁신해야 된다. 공산당 조직을 국제 공산당 조직을 혁신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 관련돼서 한번 좀 볼게요. 2189번이거든요. 자, 당 강령을 개정하고 당의 명칭을 사회민주당의 공산당을 변경하고 인터내셔널 혁신했다. 당 강령은 제국주의 및 제국주의에 관한 내용, 포문 형태 국가 수요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요. 인터내셔널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공산주의 그 모임인데 요걸 이제 계기로 이제 나중에 그 코미테론이 만들어지죠. 코미테론.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의의를 보면 앞에서 2단계 혁명론을 수정해서 부유주혁명과 사회주혁명이 직접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행을 두고 부유주혁명이 완전히 끝나지 못해도 이행 단계를 고쳐서 그걸 사회주혁명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뭐냐면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레닌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고 그리고 트루츠키가 이제 뭐 지지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190번. 자, 모든 볼세비키가 민주혁명당에서 개국동맹의 기본 원칙을 삼았던 노동자, 농민,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론, 곧 2단계 혁명론을 정물 수정. 아까쯤에 이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론 자체가 2단계 혁명론의 약간 주석판, 그러니까 약간 번영해서 받아들였다고 했죠. 정면 수정하여 부유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 성장 전환하는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가 이제 이 4월태제 이 혁명 후에 부유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넘어갈 수 있다. 동시에 부유주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앞에서 이제 레닌의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트로츠키, 레닌에게 영향을 준 게 트로츠키가 주는 영구혁명론이거든요. 레닌의 입장은 사실상 1905년에 혁명 당시 트로츠키가 주장한 영구혁명론을 일맥상통한다. 전쟁 문제에 관한 이 영구혁명론은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스탈린의 위원하고 이제 비교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 나중에. 자, 전쟁 문제에 대한 견해는 레닌과 거의 일치했지만 레닌은 당 조직론에 반대하여 볼세비키에 합류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트로츠키는 원래 이 트로츠키는 맨세비키였다가 나중에 볼세비키 전환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1917년 5월에 망명에 기한한 즉시 레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래서 4월 태제 이후에 이제 트로츠키가 이 사람을 지원해 준 거야. 자, 이 덕분에 볼세비키 당내에서는 레닌의 영향도 훨씬 강화됐다. 그러나 트로츠키에 비교할 때 레닌은 프로레타 권력의 지지 세우고 유도의 프로레타 의지보다는
러시아 농민 측에 좀 미지하는 입장이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트로츠키의 연구혁명이 레닌에 영향을 미쳤죠. 물론 100%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집정혁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유주혁명에서 사회주혁명의 동시성은 이 트로츠키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영향을 미쳤지만 차이도 있었어요. 왜냐면 트로츠키는 농민들을 불신했어. 근데 이거는 트로츠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민주당, 마르크스 이론을 수용하는 그 사람들 입장은 농민들 못 믿었어.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 아픈 경험이. 그래서 인민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뭔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막 고소하고 농민들이 무식하다. 농민들은 그 혁명 조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뭐냐면 레닌은 그래도 농민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 사람도 결정적으로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건 생각했지만 일단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들이니까 이 농민들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론에서 노동자와 함께 농민을 혁명 주체로 봤죠. 물론 노동자를 더 강화시켜 놨죠. 실제 노동자예요. 예. 그렇지만 농민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게 상대적인 인식이야. 예. 그래서 아예 트로츠키는 농민을 무시했고 그 레닌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농민은 좀 약간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내용이 어려워요. 네, 자체가 사회사 강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인제 공부하실 때 그냥 참고만 하고 들으시고 저 러시아 혁명 같은 팩트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세요. 요즘에는 팩트가 중요해요. 뭐 관점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한국사나 서양사나 중국사나 팩트 중심으로 나오고 그리고 인제 뭐 의미도 잘해봤자 뭐 교과서 통론 정도의 의미 요런 것만 외워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참조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외운다고 할 필요 없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뭐 외울 것은 뭐 그 내용들 요 주장들 있죠. 요 주장들만 외우면 돼요. 예. 뭐 이론적 배경이 어떻고 나오는 이론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참조만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코미테른을 보죠, 코미테른. 자, 이 코미테른은 제3 차 인터내셔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앞에 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3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혁명을 승리하고 정권을 장악한 레닌은 1919년 3월에 모스크바의 각국 대표를 소집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약칭 코미테름을 설치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4월 퇴지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은 정통적 계승자로서 제3 인터내셔널에 이제 선언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그럼 이 인터내셔널을 왜 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1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만들었잖아.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승을 했다는 건데 자, 이 인터내셔널은 수정주의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뭐 의회 민주주의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터넷은 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정통성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목적은 당시 중동화권 사회주의 인터넷, 즉 제 인터내셔널을 이제 재건을 방지하고 인터내셔널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차 세계는 일어나니까 해체시켜 버렸죠. 2년보다 뭘 선택했어요? 민족을 선택했잖아, 얘들이. 자, 방지하고 전 세계 공산당 힘을 통합해요. 세계혁명을 실현한 곳이다.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있고요. 자, 그 목적이죠. 창립선언은 또한 후진 여러 민족의 자결권, 민족 자결권과 식민지 반식민지 해방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대회에 참가했던 대표는 불과 19명에 불과했다. 근데 이 코미테는 그러니까 제3차 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나 하였다죠, 이거. 근데 자, 우리나라,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그 한국에 영향을 미쳐요. 그 공산당 조직에 공산당에서 공산당의 전략 전술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중국사 할 때나 한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예. 자, 코미테는 국제적 공산당 기구로서 그 기반이 확립된 건 1920년 여름에 모스크바에 열린 제2차 대회였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때 이제 극동 대표 아시아
극동 지역에 아시아의 어떤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모여놓고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에서 이제 대회에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죠. 뭐 여운형도 그때 참여했고 그랬는데 요때 지령을 내리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좌우합작을 해라. 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극동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너무 약하니까 좀 더 혁신적인 개량주의적인 어떤 부주의적 세력들과 합작을 해서 운동을 해라.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1차 국공합작이나 하고 뭐 신간회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이 대의 영향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대회에서 37개국의 대표가 참석했고 레닌은 회원 제국을 21개를 제시했다. 그 핵심은 모든 공산당은 소련 방식에 따를 걸 요구했다. 네, 첫 번째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미테는 구역은 전 세계 공산당에게 모스크바에 있는 코미테는 집행위원 명령을 복종을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코미테 집행위원은 각국의 공산당 내부 사정을 이제 뭐냐면 감사할 권리가 있고 공당사 상호 간의 관계도 모스크바 승인을 받아야 되며 코미테 밖에서 공산당 활동 금지됐죠. 이런 내용들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세우려면 항상 그 코미테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받지 못하면 정식 공산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미테 이름이 그당 일당 일국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일당 일국주의라는 것은 한 국가에 한 개의 공산당만 있어야 된다. 뭐 중국 공산당, 일본 공산당, 그다음에 조선 공산당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갖고 그 공산당의 창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체나 다 코미테의 지시를 받고 이제 행동을 했고 전략 전술도 다 뭐냐면 지시를 받고 해체를 했죠. 지시를 받고 이제 행해졌죠. 이 코미테의 그런 내용들, 요것도 이제 뭐냐 앞에서 제가 중국사나 한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결과 세계 공산주의 이해관계도 소련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고 코미테는 소련 외교 정책의 도구가 되었다. 자, 대부분 외국 공산당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보수있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코미테의 방침과 전략은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아시아와 후진 지역에 대해서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진영과 합작과 동맹 전술을 초기부터 추구했고 1930년대 80쯤에 진출에 대해서 공동전략 전술을 채택 인민전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2차고 초창기 때 2차.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장기 해석 같은 국민당의 배신감을 느낀 뭐냐면 코미테를 돌변해서 또 뭐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했죠. 노동자 농민, 무력 투쟁을 강조하고. 근데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6차인가요? 제 기억에 하여튼 6차 당대회 때 이렇게 또 뭐냐 코미테 대회 때 또 이런 공동 전략 같은 걸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6차인가 7차인가 그래. 기억이 아무한데. 자, 하여튼 그러나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되자 자,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1941년에 독일이 소련 공격을 했죠. 독소전이 일어나죠. 스탈린 1943년 연합군의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미테를 해산했다. 스탈린이 1943년에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스탈린이 소련하고 이제 싸울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기도 지원했고 식량이나 이런 것 등등등등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 감안해 하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텐을 해산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베르사유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조약을 맺었죠.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그때 이제 형성된 국제 질서를 뭐라고 하냐면 베르사유 체제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쭉 가죠. 그래서 이제 1938년에서 18년에서 그리고 1939년까지 폴란드 침공 이전까지. 여기가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양쪽의 중간 시기다. 그래서 정강기라고 해요. 정강기 또는 뭐 간정기. 예.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있는데 이제 정강기, 간정기 시기 때는 유럽 사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건 좀 나중에 읽고 그래서 서양에서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된 반면에 태평양 지역, 한태평양 지역,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워싱턴 체제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유럽 중심, 아니 미국 중심이죠. 이 워싱턴 체제가 워싱턴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는, 아니 서쪽에서는 페르시아 체제, 그리고 저쪽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 워싱턴 체제, 양대 체제가 지속이 됐다. 물론 이제 워싱턴 체제는 이제 쉽게 무너지죠. 나중에 1930년대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국내에서 무너지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요거 좀 개요 내용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새로이 페르시아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1920년대 대전 후에 평화 유지 기운이 결실을 하여 그 평화가 어, 잠깐만요. 정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29년에 이후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은 전 세계에 파급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당면하였다. 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요. 케인즈의 의견이 받아들였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증대되었다. 그 다음에 정강기 때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선거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대중민주주의가 발전됐고요. 재정이 붕괴되면서 공화정이 수입되었다.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공화국.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나 러시아나 독일 다 재정이 붕괴되죠. 그리고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1930년 초에 바이에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베르사유 체제가 타도를 부르짖는 시틀레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해요. 독재적인 전체주의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어, 20세기에 등장한 그 사상인데 개인하고 민족, 그다음에 전체 사회 이럴 때 민족을 더 중요시고 민족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솔린, 히틀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탈리니즘도 일종의 전체주의 하나예요. 예, 이렇게 이제죠. 자, 이보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1920년대 초반에 무솔린이 파시즘을 알려진 전체 체제가 이제 수입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꼭 이 두 나라는 아시아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권 일본과 손을 잡고 1930년 후반에 공공하게 팽창을 내걸고 침략을 자행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제연맹은 무력했고, 자, 민주주의 국가는 소극적 유화 정책을 대응했다. 자, 그리하여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년 만에 더 큰 규모의 치열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혁명 후 국내 정비와 산업 발전에 주력했던 소련은 파시즘과 나치즘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으나 어, 그 히틀러 불가침주의하고 맺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근데 소련이 말이 사회주의지 그 당시에는 스탈리니즘에서 파시즘하고 나치즘은 비슷해요. 이것도 전체주의 일종이에요. 예. 그러다 1942년 히틀러에 공격을 받고 연합군과 나란히 싸우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은 국제적인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였다.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소련은 제예요. 예. 서양사 강의는 보면 이제 이걸 소련도 전체주의 국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그래.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강화에로 넘어가죠. 파리 강화. 자, 파리 강화에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나오겠죠. 예, 다만 이제 우리 한국사와 관련돼 갖고 거기에는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한국사 관련돼 갖고 언급은 돼 있죠. 뭐 기출에서나 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의 인적, 물적 손실과 피해는 그 이전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그래서 쌍방이 합해서 전사자가 약 1000명 정도, 1000만 명 정도 됐고요. 부상자는 2천만이었다. 자, 일반 시민의 사상자 또한 적지 않았겠지만 이를 추산하기 어렵다. 자, 건물이나 성곽을 비롯하여 전쟁에 투입할 물자 등 물적 손실 또한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었지만 막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간접적인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자, 식량 부족으로 인해 연합시조, 장기간에 지속된 긴장된 정시생활, 불구가 된 부상자, 전사자 가족들의 슬픔과 정신적 고통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거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 가슴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불길까지 이제 솟아오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전쟁의 뒷수순을 매듭짓고 영구적인 평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1919년 1월 18일 전순국의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가 파리 강화회의의 목적이죠. 그죠? 파리는 외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그 여러 가지 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조약도 많이 맞죠. 예. 자, 하여튼 회전국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제시한 내용에 논평전도 가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전승국의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승국의. 그래서 이제 주도 누가 주도했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했죠. 그래서 그 뭐 전승기라도 뭐 약속은 제의시키니까 미국은 윌슨, 그다음에 영국은 로이드 조지, 그다음 프랑스는 클레망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있다. 외우수 이거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뭐 그때 참여했던 이제 수상들 각국 대통령 이름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 전쟁은 민주주의 안전을 위한 전쟁이었고 전쟁을 종결짓는 전쟁이었기에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에 전후 처리의 기본 원칙이었던 14개의 조항을 제시했다.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여기는 뭐 간략하게 요약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좀 읽어보죠. 관련된 조항 몇 페이지? 729 페이지니까. 자, 여기 볼게요. 자, 세계 모든 민족은 모두 동반자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민족에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정의가 없을 것임을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구상일 것이다. 자, 1조 보면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 협약 외에도 어떠한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거는 이 앞에서 얘기한 삼국협상이나 삼국동맹이 다 비밀 조약이었죠. 그러니까 체결 당사국만 아는 거지 각국이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각국이 이제 그 조약의 내용을 알게 된 거야. 거기에 보면 이제 전쟁할 때 각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 내용들을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대전 확전됐던 게 배경이 됐던 거야. 서로 모르니까 그냥 선전포고하면 한 나라만 선전포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나라도 연결돼 갖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 조약을 많이 알았으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때 뭐냐면 쉽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서적을 보면 각국의 전쟁 비용은 국내 안정에 필요한 최전선까지 축소하기 위해서 정당한 보장이 그러니까 각국의 전쟁 비용은 국내 안정에 필요한 최전선까지 축소하기 위한 적당한 보장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전쟁 비용은 이제 그 뭐냐면 아 최소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내용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자, 최전선보단 최소까지라는 게 낫겠네요. 이게 최 최소로 축소를 하기 위해 정당한 보장이 제공된다. 네, 최소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요게 인제 이게 정확한 이게 좀 내용이 있던데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할게요. 아마 각국의 전쟁 비용은 국내 안정에 필요한 그 것을 최소한 안정을 이제 필요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 같은데 요거 제가 인제 다시 이게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잠깐만요. 군비 축소네요. 예. 예, 군비 축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자체가 다시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예, 그 군비 축소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민지 요구에 대해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을 위해 식민지 주권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해당 식민지의 주민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대등한 비중을 가진다는 원칙을 원수해야 된다. 자, 이걸 민족 자결주의라고 보죠. 민족 자결주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좀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인제 물론 이게 민족 자율주의는 인제 패전국의 그 뭐냐면 식민지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승전국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죠. 그 제14조 보면 관계국가 약속을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 및 영토 보존의 상호 보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히 한
특히 한 협약 아래 일반적인 국제연맹기구가 구성된다. 이때 국제연맹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항해의 자유 등등 있는데 요건 뒤에서 다시 보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그 주된 내용은 여기 보면 비밀 외교 배척, 공해상의 항해 자유, 그다음 경제적 장벽의 제고와 무역의 평등,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조정, 오스트리아와 동유럽, 투르크 민족의 어떤 민족 해결에 있어서 민족 자유주의 전형 있죠.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듯이 이거 다 패전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패전국이나 패전국 그 밑에 식민지. 그래서 이거는 민족 자율 원칙에 딱 승전국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연맹의 창설 있죠. 요거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있어. 예. 자, 그럼 보면 윌슨이 제시된 원칙은 확실히 제국주의 지향하고 그다음 자유와 자치에 입각한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고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고유한 원칙은 뭐냐면 그 파리 강화에 그대로 실현될 수 없었죠. 이게 한계가 나오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미 전쟁 중 여러 나라와 전후에 영토 문제 비밀 조약을 체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밀 조약을 없애졌지만 실제로 비밀 조약이 있었죠. 예. 그리고 전승국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또한 복잡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야 이제 월스의 14개조 조약에 포면상 존중되면서도 실제로 그 일부만 실현됐고 그래서는 국제연맹 뭐 세우고 그 일부만 이제 실현됐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중심으로 한 전승국의 현실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이 전쟁 중에 약속한 비밀조약 그리고 패전국 특히 독일은 철저한 응징과 강한 내용이 있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비밀조약이 체결됐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와있지만 어 그 당시 그 미국이 민주당의 선권 공화당에 민주당에서 윌슨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뒤에는 나온 것처럼 뒤에 나오지만 자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인제 됐냐면 그다음에 국제연맹에 참석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 놓고는 실제로 이 잘 지키지 않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전국에 대한 응징을 인제 바탕으로 했다. 예. 자, 그다음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독일과 강화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은 5년 전에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고 같이 날짜는 6월 28일 조인됐다. 자, 이 조약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자, 이 조약으로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 본국의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고 비롯해 많은 영토를 상실했고 군비도 극도로 축소됐으며 잠수함과 공군이 금지됐고 주된 무기를 금지했다. 그리고 그 30년에 거쳐서 상환한 배상금 총액을 1320억 금마르크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제시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내용은 인제 요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잠깐 보면서 좀 정리할게요.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서 좀 정리할게요. 이게 쭉쭉 넘어가면 잠깐만 예. 몇 페이지야. 아유. 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윌슨의 14개 조약 내용이거든요. 요거 읽어 보시고 아까 이제 제가 이게 잘못 적어 놨는데 이거예요. 국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비를 제한, 군비 축소 상호보장. 예. 그래서 이때 국내 질서 군비 그러니까 국내 질서 유지에서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축소하자. 요 내용이거든요. 요거 아까 있는 내용들 좀 약간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좀 보면 음 배도시의 조약이 있는데 요거부터 읽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32개 이제 대표들이 1919년 1월 18일 날 베르사유에서 독일과 정상 강화회의를 이제 회동하였다. 자, 이날은 독일 제국 수립 기념일이었으며 장소도 같은 베르사유 궁전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요거 인제 프랑스가 의도했던 거죠. 프랑스가 이제 그 당시 보불 전쟁 패배를 하고 나서 독일이 인제 그 베르사유 가서 베르사유 궁전에 독일 제국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그 또 뭐냐면 그 독일 제국 수립이 그때 날이거든요. 1월 18일. 그리고 장소도
독일이 그때 제국을 선포했던 그 베르사유에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보복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자, 하여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4개국은 실질적으로 강하이를 지배하였다. 일찍 그 비내에서 그랬듯이 유럽의 기사성 같은 정치가들이 모였다. 자, 노이드 조지는 능란한 외교수를 지닌 현명한 정치가이자 영국민의 우상이었다. 자, 크레망송은 1870년 독일에 비해서 알제스 논에는 탈취된 것을 체험한 노정치가였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존재감 없지만 올랜드라는 이탈리아 수상호, 올랜드는 이탈리아 수상호 참석하였으며 하였으나 피우메 하강 문제에 마음대로 되지 않자 철수해버렸다. 자, 이 피우메 지역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해외를 지배한 사람은 노이드 조지, 크레망소, 윌슨 세 사람이었다. 자, 윌슨 학자 출신이고 이상주의자로서 제임시 유럽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자,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1919년 5월에 대독 강화 조약을 대독 강화 조약이 기초되었다. 그래서 독일 대표단이 지나치게 가혹한 강화 조건을 항의를 제기했고, 연합국 측은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마침내 6월 28일 날 독일 측은 전쟁 책임을 인정하면서 48년 전 독일 제국에 설립된 거울의 방에서 강화 조약을 선포했다. 이렇게 했죠. 요것도 이제 보불 전쟁 때 이제 독일군이 했던 것을 이제 뭐냐면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받은 치욕을 뭐냐 갚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231조이죠. 독일 측의 전쟁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요거 내용이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네. 자, 베르사유 조약은 231조 내용에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 조문 보면 연합군과 이에 동조한 그 정부들은 독일과 그 동맹국의 침략으로 강요된 전쟁의 결과로 연합군과 이에 동조한 정부 및 그 국민에게 입힌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독일과 그 동맹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독일은 이를 인정한다. 자, 이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의 기본 정신이며 독일은 이에 대해서 논평을 가하거나 이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즉각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무슨 일방적으로 이제 명령을 받고 있다. 우리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것들 자체가 나중에 나치즘을 등장하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약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면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 측은 연합국 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물자 및 장기를 인계했다. 그 영토의 양도로 독일 제국의 인구는 국토의 10분의 1로 감소되었다. 국토는 10분의 1로 감소됐다. 자, 그래서 알자스 로데는 이게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게 10% 감소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와 국토를 많이 뺏겼으니까 10분의 1로 감소됐다는 건 10%로 감소했다. 그게 좀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알자스 로데는 프랑스에게 반환하고요. 자, 이 알자스 로데는 여기 있는 땅이에요. 예, 여기가 알자스 로데 땅이죠. 여기가 이제 보불 전쟁 때 뺏겼던 땅이죠. 원래 서로 주고받고 했다가 하여튼 알자스 로데 때 뺏겼고, 자, 그래서 알자스 로데는 프랑스에 반환됐고, 그다음 오이페, 멜라딘 등 벨기에에 양도했다. 예, 이쪽 지역은 이제 양도를 했고, 석탄 자원이 풍부한 자할 지역, 네. 자할 지역은 그 뭐냐면 15년간 국제연맹 위인 통치하에 둔 후 프랑스와 독일을 택하거나 후에 이제 그 독일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라고 했죠. 여기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예? 이게 어느 지역이지? 잠깐 자할 지역이. 네. 그래서 여기가 이쪽 지역인 걸 아는데 이게 라인하트 지역이고 이쪽 지역인 거 알고 있어요. 여기 하여튼 이렇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당시 위임 통치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독일이 점령했던 폴란드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발트해 나가는 이른바 폴란드 하락 있죠. 예. 폴란드 하락 및 대다수 독일 인구로 이제 구성된 어, 폴란드 하락은 및 대다수가 독일 인구로 구성된 상셀리지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여기가 이제 뭐냐면 폴란드가 이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찐이 한 거였어요.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유럽을 이제 의미하는데 폴란드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동프리센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독일 본토예요. 근데 이 독일 동프리센 지역이 월경지죠. 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지역이 이제 뭐냐면 폴란드 하당 지역이야. 요 지역이 여기. 그래서 폴란드 해당 지역인데 요 폴란드 해당 지역을 폴란드가 갖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단진이에요. 폴란드 해당의 그 옆에 있는 지역이 단진인데 요 단진이를 국제연맹의 어떤 그 관리하에 뒀거든요. 근데 실제 좀 폴란드가 관리했어요, 폴란드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폴란드 하강 지역과 요 지역을 그다음 단진을 폴란드 쪽으로 떼어줬냐. 여기가 원래 독일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 독일을 견제하게 한 거죠, 독일을. 그리고 폴란드가 이렇게 안 떼어주면 이게 내륙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를 떼어주면서 해양에 좀 뭐냐면 길을 터주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폴란드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는 거죠. 요 단진이와 폴란드 해당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독일하고 폴란드가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2차 세계의 어떤 발발이 직접 계기가 되잖아요. 예. 다시 이제 또 보면 예. 자, 그러면 보면 이제 단진이는 자유수였어. 폴란드의 관세제도 들어갔다. 그다음 슐레슈비 일부는 국민투표 결과 덴마크로 들어갔고 원래 이제 요쪽 일부 북쪽 지역 있죠. 덴마크 북쪽 요 지역은 이제 뭐냐면 원래 덴마크 지역이었는데 독일이 뺏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덴마크 일부가 들어갔고 그리고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119조에 따라 모든 식민지가 포기됐다. 그 결과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 권익을 확보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그 독일 식민지 그 태평양에 있었거든요. 비스마르크 제도니 어쩌니 하면서 그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 미국이 나눠 가졌어. 자, 그리고 영국은 나머지 태평양 지역의 독일 식민지 및 동아프리카, 서남아프리카 인수했다. 그래서 배상금은 카메론 영향을 받아 프랑스는 카메라 양도받고 프랑스는 영적도 아프리카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금 지불에 관해서도 독일 전쟁 중에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끼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1921년에 배상위원회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막대한 배상 330억 달러를 책정했고요. 이 배상금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10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연합군은 배상금을 현실성 있는 액수를 줄이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상금 축소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국력이 상대한 이 회복한 독일은 오히려 도리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히틀러 때나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 후전 조약에 따라 함선은 영국에 양도했고 그밖의 군사적 요충지는 연합군에 내놓는 독일은 베르시아하고 군비를 한층 더 감축시켜 육군 10만 명 이하를 줄이게 됐다. 그리고 독일 해군은 극소수의 노후선만 유지하기 정도 감축되었고 잠수함과 비행기는 전혀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10만 명 정도 축소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일군을 강화시키는 수 있는 요인이 됐어. 왜냐하면 10만 명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없어. 초 엘리트 애들만 이제 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병력 엘리트들만 이렇게 했고 젊고 유능하고 엘리트 그 군사 장교들이 여기를 장악한 거죠. 예. 그리고 예전에 노땅들은 거의 퇴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을 위해서 이제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작전 개념들이 발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격전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구데리안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있죠. 론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전략 전술을 막 만들어냈던 거야. 이 젊은 장교들이 만약에 그 군대가 뭐 예전대로 계속 유지했으면 다 늙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리 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주로 장교단들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 나면 이제 일반 사병들이야 뭐 징집을 하고 약간 군사훈련하고 이제 군사훈련 시키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독일군을 강화시키는데 했다. 독일군의 전반적인 체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뭐 잠수함이나 비행기는 뭐 전혀 보호하지 못했고 노후선만 유지했는데 이것도 독일이 이제 뭐냐면 피해 나갔죠. 폴란드나 독일이 이제 저기 뭐야 그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손을 맺고 소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전쟁 하자마자 히틀러가 집권하잖아. 이걸 가지고 또 무기를 대량 생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독일은 연합 근처의 점령 지역과 나일강 동쪽 50km 선까지 요새 구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라인한트 지역인데 라인한트 지역은 이제 여기 잠깐 앞부분에 여기죠. 라인한트 지역을 비무장 지도를 만들었죠.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넘어. 예. 아이고, 어디까지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연합군 15년 이내에 점령전을 점차 철수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평화 보장을 위한 피할권이 언제든 재점령할 수 있도록 구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이제 꼭 그 아까 놓쳤던 게 있는데 사양사 개론에서 요걸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이게 소기법이 잠깐 이게 이게 좀 하면서 여기가 그 어디냐면 자드라고 하죠. 여기는 자리라고 했는데 자드 지역을 얘기해요. 자드 지역. 예. 그래서 이 자드 지역인데 아마 제가 여기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가 석탄 산지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설명 안 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 보면 배상금 총액이 있어요. 1320억 금 마르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마르크로 이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배상금을. 배상금 갚는 게 아니라 금으로 갚은 거야. 금으로.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근본이 태안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마르크로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찍어내겠죠. 그러면 찍어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금을 가지고 이제 갚는데 주로 이제 금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래서 이때 금을 딱 기준을 잡고 가격 시세를 딱 기준을 잡고 이걸 영국의 파운드나 달러를 가지고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독일은 마르크가를 영국의 파운드나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교환을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때 정한 그 금 시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갚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크라는 거는 요때 파운드 달러를 이제 독일 요때 당시에 그 파운드 달러 시세를 환율을 독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 독일은 마르크를 가지고 갚는 게 아니라 뭐냐면 파운드와 달러로 교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금을 사 가지고 정해놓은 요때 기준으로 정해놓은 금을 사지고 갚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독일이 막 뭘 찍어냈어요. 마르크를 막 찍어내서 있잖아요. 그 포면 쪽으로는 배당금을 갚는다고 하지만 실제 배당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마르크 시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파운드와 달러 교환 비용이 어떻게 여기가 가치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교환 비용을 뭐냐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 마르크는 막 찍어내면 여기 똑같이 이제 얘는 가치가 상승되니까 이미 환율이 그냥 올라가는데 마르크 찍는다고 소용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으로 갚아야 되니까 의미 자체는 없어. 마르크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1922년은 그래서 마르크를 오히려 찍으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 보면 뒤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배상금 갚는다고 막 찍는다고. 근데 의미는 없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왜 독일이 이렇게 마르크를 막 찍었냐? 뭐 얘네들이 경제적 상실이 몰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걸 찍어주면서 막 찍으면서 영국한테 프랑스나 이런 나라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팅을 다시 해라. 그래서 빚을 탕감시켜 주든지 아니면 좀 조치를 해라.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독일 뜻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독일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그리고 독일이 그 차관을 가지고 금을 산 다음에 렌텐마르크라고 새롭게 이제 찍어내서 결국에 진정시켰죠. 그 도수안이나 영왕 같은 것들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였지. 이 독일이 그 나중에 뭐 돈 찍어내는 것이 실제 배상금을 갚는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했지만 이걸 마르크와 갚는 게 아니라 파운드와 달러로 교환해 가지고 그때 정한 시세 기준을 가지고 그냥 금으로 사서 갚는 거야. 예. 그리고 요게 마르크라는 말은 파운드와 달러의 가치 기준으로 그 당시에 뭐냐면 독일의 마르크화를 포시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게 금으로 갚아라. 금마르크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7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지문은 27 번이에요. 자, 독일과 강화 조약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세부른 조약을 맺게 되죠.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 갖고 생제르만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오스트리아는 생제르만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또 투르크 등 다른 그 패전국가 강화 조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른 조약을 맺게 돼요. 세부른 조약.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 영토를 상실하고 이제 제국이 해체되는데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인제 다른 패전 국가도 강화 조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제국은 완전하게 해체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 나눠지고 이 오스트리아가 인제 뭐냐면 독일인 지역만 이제 남게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없지만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합병을 막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 뭐 합병됐죠, 나중에.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을 합병하여 오늘 유고슬라비아가 됐다. 그러면 인제 왜 이게 유고슬라비아를 만들었냐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유고슬라비아 자체가 남슬라브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제 남슬라브 국가인데 이게 다 남슬라브족 국가잖아요. 물론 종교나 민족이 좀 달라도. 근데 얘네들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인제 멍청한 짓을 했냐. 왜냐면 규모를 좀 키워서 나라의 규모를 키워서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견제하기 예 독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억지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을 정할 때도 다 이렇게 반영됐어요. 그래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폴란드 국경도 이상하게 정해 놓죠. 거주민하고 인제 다르게 폴란드 쪽을 이렇게 폴란드랑이나 단지를 이렇게 넘겨 주고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슈텐텔랜드 있죠. 여기가 원래 독일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 쪽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슈텐텐 지역이 있는데 이 슈텐텐 지역이 약간 이제 뭐 산맥을 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독일 본토라면 여기가 슈텐텐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제 뭐냐면 독일 민족이 살고 그다음에 인제 체코 민족들이 살거든요. 국경선이 그래요. 원래 이제 그 민족들의 분포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체코가 인제 여기 이렇게 산맥 너머에 이제 국경선 형성하면 독일이 공격할 거에 방어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슈텐텐 지역, 산맥 남쪽에 있는 슈텐텐 지역을 체코 병합을 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자연 국경선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요 산맥을 끼고 독일에 오면 여기에서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제 한 거예요. 체코와 또 슬라베키아는 또 다른 민족이죠. 근데 또 독일과 견제하는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체코, 슬라바키아를 같이 합쳐 놨어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국경선을 그 민족의 의지라든지 그 해당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분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갖고 쓴 게 아니라 이해관계나 그 민족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제 국경선을 그은 게 아니라 이게 독일을 의식해 갖고 이렇게 뭐냐면 민족별 이런 거주지나 이런 게 서로 간의 갈등 대립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드는 거야. 동유럽 국가를 재편시켜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인제 이 지역이 동유럽 전체가 발칸화돼요. 분쟁 지역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러코 제국이 인제 또한 붕괴되어 유럽 대륙에서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에 협소한 지역과 아시아에서 그들의 터인 아나톨리아만 유지하게 됐다. 예. 근데 요것도 인제 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는데 요거 좀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나톨리아만 유지했는데 아나톨리아도 거기 또 나눠 갖게 돼요. 세브야 조약 때. 로젠 조약에 의해서는 다시 인제 그 뭐냐면 다시 해 가지고 아나톨리아를 얻게 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로젠 조약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럼 다시 인제 설명하고 자 그다음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권은 강화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다만 앞에서 얘기한 블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을 폐기했고 핀란드가 독립을 되찾았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른바 발트 공화국이 새로 발족되었다. 18세기 말에 인제 나라를 상실했던 폴란드가 옛 영토를 회복하여 독립하였고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발트해 출구에 해당하는 이른바 폴란드라는 지방 지대를 획득했으며 그가 원했던 단지가 자유시가 됐다. 이게 실제 이제 운영은 폴란드가 네 맞죠?
급박한 이탈리아는 미해복 지역, 미해수 지역이 있죠. 여기에 이제 트렌티노나 트리에스를 얻었으며 포이메를 얻지 못해 불만이 컸고, 포이메는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요쪽이 아드리안 연안 지역이거든요. 달마티안 연안 지역인데 요 지역이 예전에 베네치아의 그 식민지였어요. 예.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을 이제 쭉 해안가를 이제 확보하고 있었어. 그래서 피우메는 여기에 있는 도시야, 피우메는. 음. 근데 이게 원래는 요 지역 자체가 이탈리아보다는 남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영국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근데 이 피오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인이 되게 많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달라, 피오메 연결선을 달라. 근데 안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푸임이라고 하죠. 푸임에 대해서는 안 들어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거죠. 자, 그다음 프랑스가 원했던 독일은 석탄 산지인 자르 지역은 15년간 국제연맹 관리에 두기로 하고, 라인한트는 독일 영토에 남대 비무장지대로 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좀 예리한데 이게 비무장지대고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가 짜르 지역인가? 하여튼 그래요. 여기가 라인한트고 여기가 짜르 지역 같은데, 자, 이렇게. 자, 그다음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의 해외 영토의 기속에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임 통치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죠. 이는 국제연맹이 언어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을 특정 국가에 위임하고 해당국의 이제 위임 통치령으로서 주민을 교육하여 궁극적 민주주의 어떤 자치정부의 수립과 독립을 달성해서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자, 이 제도는 주로 이제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되는 거야. 위임 통치. 약간 신탁 통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패전국 식민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다가 독립시킨다고 하는데 많은 그런 거고 실제로 식민지로 삼아버렸죠. 예. 이.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승만이 우리도 위임 통치해달라고 미국에 윌슨에 그 뭐냐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욕 더럽게 얻어먹었잖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제도에 따라 독일과 아프리카 식민지 중 동아프리카는 영국이, 그리고 서남아프리카는 그 남아원 연방이 나미비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카메룬과 토고랜드는 각각 영국과 프랑스가 맡겨졌다. 그러니까 독일 식민지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국가로 식민지로 편입됐죠. 태평양에서 뉴기니의 독일령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서부 사모아는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롤라인과 마샬 마리안 군도는 일본에 각각 위임되었다.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영국이, 시리아와 레바논이 프랑스의 위임 통치되었다. 이건 이제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코스 피코 조약은 이게 이제 뭐냐 영국과 프랑스 간에 그 맺어진 비밀 조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세력권을 설정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든지 벨포 선언 할 때 각각 뭐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에게 독립국가 만들어 놓다고 이렇게 영국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그 피코 조약에서 완전히 서로 나눠갖게 된 거예요. 중동 지역을. 예. 자, 그래서 이제 파리의 결과 탄생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는 그것이 수립된 지 20년 만에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함으로써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독일에 대한 평화 조약이 가혹한 전과,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유럽 전체가 발칸화되었다는 사실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예.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당히 문제점은 됐죠, 문제점. 유럽 전체 발칸화는 아까 제 동유럽 지역 있죠? 이 동유럽 지역을 국경선 정할 때 독일을 너무 견제하는 데 의미를 두다 보니까 민족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민족의 배치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멋대로 이제 선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됐던 건데, 자, 그러나 유럽의 근대적 국가 체제에서 맺어진 여러 조약과 비교할 때 베르사유 조약은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혹한 건 아니었다. 자, 유럽의 발칸화도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독일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윌슨이 제청한 민족 자유주의 원칙이 보다 더 철저히 관철되지 못한 점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는 적어도 1920년 이래에 그런데도 안정된 추세도 보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붕괴의 원인은 대전 후의 유럽의 정세 변화와 전체주의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체제를 수입한 미국, 영국, 프랑스 체제 유지에 소극적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어떤 태도와 협력의 결여가 지적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그 형성된 그 국경선 있죠. 요거죠. 자, 이 국경선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1939년 뭐냐면 이게 히틀러가 이제 여기 폴란드를 침공할 때까지 유지됐던 국경선이죠. 예. 요거 국경선 관련된 내용이 모습 요거 보여주고 나서 요 시기 때 사회경제 변화 요걸 물어본 적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양사 총론 부분을 볼게요. 빠진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외, 베르사유 조약 외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사회사 총론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예. 동유럽과 중동 지역 보자. 자, 연합군은 1919년 9월 10일 생제르만 조약을 따라서 오스트리아 영토를 이전의 10분의 1 정도 주기로 했다. 자, 이와 같은 작은 지역은 650만의 오스트리아 독일인이 살게 되면서 생긴 경제적 난관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차라리 독일에 합병을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의 확장을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각별히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거죠. 근데 뭐 삽입을 했지만 히틀러는 무시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 합병하게 되죠. 자, 헝가리도 1920년 왜냐 헝가리도 패전국이었어요. 왜냐 그다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으니까. 자, 헝가리도 1920년 시리아는 그 조약에 따라 비슷한 운명을 당하게 됐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갖게 되고 원래 헝가리는 되게 좀 약간 지금의 헝가리보다 2배 이상 컸어요. 그 밑에 이제 소수민족도 있었고 근데 영토가 많이 축소됐어. 그래서 마자르족만 이제 사는 헝가리로 바뀌게 된 거야. 자, 많은 그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갖게 되고 더욱이 오스트리아 경우와 같이 배상금을 함께 부담을 했다. 자, 연합국 측은 합스부르크 가게가 헝가리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헝가리는 이후 왕 없는 왕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원 제국의 약소 민족 통합은 결국 신생 국가가 되거나 급박하게 기존 국가에 병합되었다. 결국에는 체코족과 슬라바키아 중축으로 체코슬라바키아가 새로 탄생했죠. 원래는 좀 다른 민족이죠. 그래갖고 이제 체코와 슬라바키아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각기 독일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여기 합쳐졌어. 그러다가 지금 이제 90년 들어와서 다시 이제 분열되죠. 그래서 체코, 슬라바키아 각각 이제 분열됐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체코슬라바키아 북쪽에 있는 갈리키아는 폴란드에 이양됐으며 루마니아 연합군에 가담한 대가로 트랜실바니아와 그다음에 바나트 지역을 일부 차지했다. 그리고 이제 바나트 지역의 나머지 부분은 헝가리 남쪽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합병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흡수했다. 그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족들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이제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등 여러 민족들 구성되는데 얘들은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독일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하나 통합해 갖고 하나 나라 만든 거야. 예. 자, 이탈리아는 트레티노 지역을 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리에스테시와 피우메시 등 포함한 이스티아 반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가담할 때 비밀 조약이 있다는 거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이 피우메 하락의 거부권을 이제 네, 거부했으며 이탈리아 수상 오일랜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파리 강해 때 철수를 했죠. 자, 그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는 단독 그 비밀 조약에서 분쟁 지역을 분할하고 결국 이탈리아는 이제 피우메를 자유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불가리아는 독일 측에 가담한 했으며 발칸 전쟁에서 얻은 땅을 그 후에 얻은 영토를 모두 내놓게 되었다. 그 유고슬라비아,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는 각각 그 영토를 하향 인수했다. 이렇게 있고요. 불가리아도 이제 패전국이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을 볼게요. 자, 패전국 4개국 중에 오스만 제국은 가장 먼저 붕괴된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1920년에 세부르 조약에서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여 보호용을 하기로 규정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오스만 제국은 연합군 측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위견 대립 때문에 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로젠 조약을 맺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잠깐 이게 지도가 좀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제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 이제 그 세부 조약에서는 터키가 이제 여기 영토를 이렇게 했는데 이 터키 영토를 또 얘네들이 나눠 가졌어요. 뭐 그리스도 있고 아르메니아도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갖고. 그래서 터키 영토가 실제로 이 세부 조약에 의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앙카라 중심으로 해 갖고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인제 그리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여기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터키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리스만이 아니었죠, 얘네들은. 그래서 인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한판 떴어. 어. 그래서 그때 인제 칼말 파샤가 이 뭐죠 그리스군이 쳐들어오는데 요 그리스군을 결국에는 이 터키 수도 앙칼라 부근에서 격퇴를 냈죠. 거의 기적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리스군을 격퇴하지 못했으면 요 터키 지역이 그리스에 넘어갈 뻔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얘네들 밀어냈는데 한참 인제 하다가 인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그리스하고 인제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영토 조정을 했죠. 그래서 로젠 협정을 맺게 돼요. 여기 나오는 네. 어디 있어? 그래서 인제 로젠 그 조약을 다시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협정은 터키하고 이제 그리스의 국경선이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죠. 여기에서 이제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 자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럽 쪽 일부 지역을 한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스탄불 지역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나머지 그 해안에 있는 섬들은 섬 있죠? 섬은 누가 갖는다? 그리스가 갖는 거야. 네. 그래서 요 지도에 보면 지금도 있는데 좀 국경선 좀 이상한데 요 섬들 있죠? 요 섬들이 여기 보면 국경선 보면 여기 보면 다 몰려돼 있어요. 그리스 영토 돼 있죠? 왜냐면 이 노제네 협정에 입각해서 여기 내륙은 자기가 갖는 거고 요 그리스가 요쪽 섬을 갖는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섬을 가짐으로써 요쪽 지역은 완전히 뭐야 얘기 쪽은 그리스 영역으로 넘어간 거야 영해로.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석유가 나오고 뭐 가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 터키하고 인제 그리스 간에 이게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섬을 그냥 떼준 것도 좀 그래. 왜냐면 이 터키가 바로 앞에 있는 섬까지 다 그리스한테 떼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제네 협정의 주요 내용인데 그 당시 터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인제 그 나라가 분열돼 있었고 힘도 약한데 간신히 칼말 파시가 나타나서 적어도 본토는 인제 수복을 했는데 성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불공평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사수했다 본토는. 예 노젠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세브란 조약을 취소하고 이 노젠 조약에 의해서 오늘날 터키 영토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새 수도였던 앙카라를 정하고 그리고 칼마파시의 강도 그 뭐냐면 강력한 영도가 크게 변모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 왕정을 폐지했죠 이미. 그리고 공화정을 인제 뭐냐면 선포하죠 터키 공화국을. 그 오스만 제국을 지배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속력 통치를 합리하고요. 아까 이제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라는 비밀 조약에서 인제 그 뭐냐면 중동적으로 나눠 가졌죠. 그 민족 자유주의 명분 아래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그다음에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각각 위임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요르다니아와 아덴은 페르시아에 있는 오지는 영국의 감독과 보호 아래 놓였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위임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한번. 여기 좀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읽어 볼게요. 자 위임 통치론이란 제국주의 어떤 합병의 위장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는 제국주의적 합병의 위장에 불과했다. 독일이 소유했던 해외 식민지는 국제연맹이 인계하되 그것은 다시 특정 국가의 위임 통치했다. 자 위임 통치 당사국은 국제연맹 영구위임 통치위원회를 연 1회 행정복을 내놓도록 그 위임 통치 지역은 ABC 세 종류로 나눴고 어느 정도 단시일 내에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는 A급, 문명도가 낮아 국가로 오랫동안 인정받기 어려운 중앙아프리카 B급, 예, 국 크기나 문명도에 따라서 위임 통치권과 격차가 심한 다른 나라의 보호가 원주민 복지에 더 도움했던 C급 이렇게 나왔다. 같은 위임 통치 지역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도 실제로 이제 독립을 안 시켜줬죠. 독립을 된 것은 나중에 2차 세계 이후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식민지를 삼으면서
위인 통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그와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국제연맹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읽어볼게요. 자, 베르사유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국제협조와 평화 수립이었다. 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하이의 벽제 결정되었고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 것이 국제연맹이었다는 거. 그 국제연맹은 세계 평화와 수입, 평화 수입과 인류 문화의 항상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기구로서 군비 축소, 안전 보장, 국제 분쟁을 위한 평화 해결, 문화 발전과 인도적 산업의 전개 등을 그 주요 임무를 삼았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가맹국이 저마다 1표씩 표결권을 갖는 총회와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5대 강국이 영구적인 자격을 갖고 총회에 선출되어 기한부 자격을 갖고 있는 가지고 아 5개 강국이 영구적인 자격을 갖고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한부 자격을 가지는 4개 국가와 함께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제네바에 설치된 상설 사무국이 그 골고루 짜 사무국 그 골격이 짜여져 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그 출발부터 차질이 생겼고 결함을 지니게 되었다. 독일과 소련이 가맹을 허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게 한계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뭐냐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거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화당은 정통적 고립주의 노선을 내세우죠. 원로주의에서 원로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워 갖고 왜 우리가 유럽 문제에 간섭을 해야 되냐. 그래서 또 세계 문제에 간섭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918년 가을에 행해진 미국의 위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원과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고 민주당 출신의 윌슨이 제시한 베르사유 조약批准을 상원에서 거부한 것이다. 자,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국내 정치와 윌슨의 비타협적인 성격이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국제 무대와 국제 정치에서 경험과 미숙함을 기여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국제 무대에 철수하는 버린 건 아니었으나 미국의 불참이 국제연맹이 매우 큰 타격이 됐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결함이 있었다. 예. 세 번째 이제 문제가 있죠. 자,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참가국 임의로 탈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경제적인 봉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그 봉쇄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국제연맹이 작은 분쟁을 많이 처리하고 그 보조기구로서 국제노동기구를 ILO가 있죠. 이거 지금도 있어요.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공적이 없지 않았으나 궁극적 침략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자, 이것은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베르사유 체제의 어떤 정리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걸 좀 정리하면서 좀 볼게요. 자, 베르사유 체제는 1차 세계대전의 전승이었던 연합군과 패전국 사이의 체계는 일련의 강화적으로 성립된 국제정치 체제였고 그리고 인제 베르사유 체제는 유럽에서 무대를 하여 성립했고 동아시아 방면 아까처럼 워싱턴 체제가 인제 수립됐다고 했죠.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전후 세계 질서의 방향은 강대국의 이해에 결정했는데 특히 인제 식민지 문제 해결에 서 제시했던 민족 자주주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는 패전국 식민지만 이제 적용됐던 거고 심지어 패전국 식민지조차도 위임 통치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거기 식민지화 시켰던 거야. 예.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국제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특히 이제 독일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베르사유 명령이라니 그 유태인과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얘네 등에 칼을 꼽아 갖고 이제 졌다라는 그런 논리 있죠. 그런 신화. 등에 칼을 맞았다. 그런 것들이 인제 후에 그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장악할 때 그걸 이용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제 그 평화에 대한 모색 관련된 볼게요. 보통 이제 그 여러 이제 조약들이 맺어졌거든요. 물론 실효성은 없었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 부전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외에 이제 배상금 탕감 정책 같은 것도 좀 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